몸의 상처는 만지면 만질수록 덧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 다르죠. 억지로 잊으려고 할 때 이른바 트라우마라는 게 생깁니다. 서로를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더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병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4.3 70주년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방입니다. 올해로 이 땅에서 4.3이 벌어진 지 꼭 70주년이 됩니다. 4.3 평화재단과 70주년 밤국민위원회, 70주년 기념사업회가 함께하는 이 대토론회 역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념 논쟁과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 제주도 재향경우회 회장이신 현창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이죠. 4.3 유족회 분들도 지금 방청석에 나와주셨고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시민들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3 70주년 그 의미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몇 주년 하는 게 이렇게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40주년까지는 그때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인데 4.3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40주년에 꺼내게 됐고, 그리고 그 후 60주년에 평화재단이 이제 마련됐고, 이제 70주년을 맞게 되는데 글쎄 의미가 좀 남다를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 의원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저도 이제 50주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50주년을 했을 때만 해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죠. 4.3 논의에 좀 물꼬가 이제 트여질 때인데요. 당시에 이제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특별법 제정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도민과 유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사상과 관련된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70주년을 맞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도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속한 겁니다만 이제 4.3의 완전 해결이라는 제2단계 4.3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글쎄 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70주년.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4.3 추념일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네. 우리 4.3 유족회와 더불어서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기를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그 70주년 추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낸다든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4.3 추념일이 법정 기념일, 국가 기념일로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4.3의 문제, 예를 들면 네. 4.3 유족에 대한 그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기념일로 됐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추념일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걸 부각시키고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은 생각을 이제 조금 합니다.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 교수님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작업을 직접 해오셨으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과거 청산이라는 작업은 일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50주년 그 4.3 범국민위원회에서도 이미 피해 보상까지 다 요구를 했지만 그게 일거에 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진상조사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한 10년 터울로 그다음에 평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정의가 구현됐다면 이제 다시 70주년을 맞게 된 이 시점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국가의 책임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70주년이라는 이 자체는 생존 피해자들이 마지막 맞게 되는 그 10주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와 불법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도적인 국가의 책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박 센터장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슬로건 자체가 70주년 이제 범국민 본부라든가 기념사업회 측에서 이제 역사의 정의, 4.3의 정명을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아주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정명이라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4.3에서는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정명이란 한자 뜻풀이가 올바른 이름, 자리매김이겠죠. 우리가 한국사 상식을 통해서 보듯이 1894년 동학과 관련된 사건도 동학난이라고 했다가 예, 동학혁명, 초기에. 그다음 농민층이 빠졌다 해서 동학농민전쟁으로까지 승화되어 왔고요. 6.25 전쟁만 하더라도 6.25 사변, 6월 25일 날 남침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좀 범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상당히 이름을 역사적인 이름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내는 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뤄내는 것인데요. 이 역사적 사건의 명칭 부여는 결국은 사건의 실체를 예전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이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사건의 배경, 원인, 발단,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다음 영향까지 통틀어 이걸 봐서 이름이 지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런 재구성 과정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특히 부각하는 면도 예, 좀 예. 다를 테고. 오래된 사건보다도 동시대 사건인 현대사는 더욱더 그렇고요. 네. 상당히 첨예한 그 문제가 있고 우리는 또 남북 분단, 남남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 현재이기 때문에 4.3의 정명과 이 과정과 어떤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쉽지는 것이다라고 않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역시 이제 70주년 어떤 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그러면서도 이거 반드시 전향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언을 해서 일단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본격적으로 정명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오 의원께는 이걸 하나 여쭤보죠. 사실은 뭐 일부 진영에서는 진영 논리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0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현 회장께서 말씀해주신 뭐 특별법이라든가 정부의 사과가 있었죠. 네. 그 정도로 된 거 아니냐? 여기서 더 진전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거세지고 있는 이념 논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잊기를 강요하면 그 갈등은 저는 치유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갈등이 있게 되면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상호 이해와 존중이 속에서 이제 화해와 상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건데 실질적인 화해와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정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깊이 또한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동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잊고 묻어둘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하고 그 약간의 갈등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정명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정명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긴 한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4.3 사태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항쟁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분들도 많고요. 자, 우선 4.3의 올바른 이름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죠. 현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제 입장에서 네, 이 정명에 관해서 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가 그 4.3 특별법에 네. 분명히 4.3은 이제 무장 또
진압 과정에 주민들에게 희생을 준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명이라는 것은 4.3의 명칭을 어떻게 바꿔보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뭘로 바꿔야 될 건가? 뭐 마땅한 게 없다. 난동, 항쟁, 특히 항쟁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한간에는 4.3을 항쟁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심지어는 4.3에 희생된 그 사람들도 그 항쟁을 하다가 희생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에 도움이 될까? 만약에 네. 4.3 희생자들이 항쟁하다가 희생이 됐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4.3 희생자들 말로 억울하게 또 무고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분들인데 항쟁하다 희생이 됐다. 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그 퇴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명이라는 말은 첨예한 문제고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할 얘기이지 지금 오살비 꺼내가지고 하면은 아까 오 의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갈등을 오히려 조장한다.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별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무척 조심스럽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 현 드리고 회장님은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현재 거군요. 4.3 특별법에 그 정의를 대로. 내린 것처럼 사건은 사건이니까요. 사건으로 그 그 4.3이 중립적이니까. 사건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사건은 사건 아니에요. 그걸 어쩌면 아름답게 미화하려고는 억지 논리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제 사건으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항쟁이라는 것이 과연 미화이기만 하겠느냐. 특히 항쟁을 이념의 잣대로 볼 게 아니고 외부 세력에 대한 항쟁의 의미를 가진 거 아니냐.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사건 재구성 그 과정에서 그 배경 원인 발단이 있고 전개 과정 결말이 있는데 우리 4.3 특별법 그다음 국가적 해결 과정, 제도적 해결 과정의 방점은 그 전개 과정과 결말에 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 4.3 특별법이나 4.3 진상보고서의 그 정의는 주어를 잘 보시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있지만 예.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원인과 이 그 발단, 그다음 전개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들. 이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학농민전쟁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모든 이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그 사건을 성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학자에게는 당신 학자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네네. 이 진상보고서나 국가적 입장과는 별도로 저가 역사 공부를 특히 제주 역사를 이 변방의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이 변방이 끊임없이 이 외압으로부터 시달렸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의 마음으로 요새도 그렇듯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으로 누르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주도 공동체가 상당히 정의롭게 저항하는 면모를 뭐 여러 사건의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념적 잣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3.1 사건 이후에 상당히 그 가해졌던 탄압과 그다음 바로 4.3 발발 직전에 있었던 그 두 건의 고문치사 사건 네네. 예. 상당히 제주도민들 분노케 했습니다. 서청의 횡포랄까. 네. 이걸 배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4월 3일에 무력 봉기를 통해서 또 12명의 경찰과 민간인이 죽었다는 것은 그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는 그런 상당히 비극적인 박 일이었다고 봅니다. 센터장께서는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는 저항이나 저항의 한 거로 움직임이 보자. 있었다. 하지만 그 저항을 보였던 4월 3일 새벽의 행동은 이건 또 다른 평가를 요하는 겁니다. 이름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단은 저는 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치지향적인
공동체 저항이라고 공동체. 저 나름대로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교수님 상당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까 우리 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다른 네, 생각을 좀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쟁이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그렇게 희생된 분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 역시 그 똑같이 항쟁의 희생자로 보거든요. 5.18에서도 시민군으로 참여하다 희생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냥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 그래서 전체 사건을 규정하는 문제는 우리 박찬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조금 덜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항쟁자가 아니었고 아니었다, 그냥 뭐 이런 주장들은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두 번째 크게 4.3 항쟁을 우리가 이제 우리 박찬 선생님이 제주도하고 외부 세력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제주도를 고립해 갖고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제 약간 헛도는 얘기가 되기도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법에서 점령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점령국이 점령지에 와서 해야 될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헤이그법 43조를 보면은 보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제 그거 필요하는데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질서 그 사회 전체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점령법의 기본 원리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점령지의 그 주민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거고 점령 당국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점령은 우리가 영원한 어떤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성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중립성이 뭐냐면은 점령 지역 안에 재정파들이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미국이 뭘 위반했는지 금방 아시겠죠. 미군정의 미군정은 문제를 중립성을 이제 초점에 맞춰야 위반했고 된다. 그걸 통해서 점령지 주민 전체 이익에 배반된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 프렌드리 거버먼트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죠. 물론 이제 뭐 소련도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북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 안에서 4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도 좌파들 통합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한 과정에 전국 각지에서 민중 저항이 터졌고 그것의 마지막이 제주도에서 저는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얘기는 국제법상 그 점령군이었던 미군정의 문제에 더 그렇죠. 4.3의 문제에 예, 예. 초점을 맞출 그러니까는 필요가 있겠다. 미군정이 뭔가 탄압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점령지 전체의 민족 자결권을 훼손한 거죠. 그 점령법의 핵심은 민족 자결권을 유지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우스개로 얘기한다면 좋은 점령은 총을 들고 산에 들어간 사람을 내려오게 하는 점령인데 반대로 나쁜 점령은 거리에 있는 사람을 총을 들고 산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주 4.3 항쟁의 모습이었다고 본질이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 의원께도 이 질문은 드려야 되겠는 게 결국 이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가 어쨌든 정치권이 매듭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 정명에 관해서. 그 정명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학계 내지는 민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정명의 개념과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정명을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정명은 법에서 의거한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1999년에 제정했던 특별법 당시의 정의의 조항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대표 발의한 정의의 조항이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특별법에서의 4.3 정의는 전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었다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좀 더 진전된 행태로 배경과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정의의 내용을 가지고도 학계에서나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명을 위해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법률적으로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자체에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이 얘기까지 하고 방청객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국 우리 사회의 지금 이념 논쟁과 갈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정치권이 일부 세력들이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명의 문제도 역시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념이 과연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주학을 연구하시는 박 센터장하고 또 현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념적인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피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념의 문제가 네. 근대적인 사물이거든요. 네.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이미 민족운동,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복벽주의, 왕권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3.1운동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예.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 근데 공화주의의 방향이 과연 자본주의 방향이냐, 사회주의 방향이냐, 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게 세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단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진영과 연합국 진영 간의 싸움으로 해서 이게 잠시 묻혀 있다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47년 3월서부터 트루만 독트린 이후에 미소 간에 자기들이 갖고 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점령 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좀 사회주의 지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림도 없고 공장 그다음 소장농도 없기 때문에 좀 평준화된, 좀 하향 평준화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인민위원회를 꾸려갔을 때도 그 인민위원회 자치조직에도 좀 좌파, 소위 말하는 좌파가 많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일제 때의 그런 성향을 가졌던 각 노선에 있던 분들이 와서 이게 서로 통합을 하면 좋은데 민족적 통합보다는 이미 남북으로 미소 간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일성 체제와 그다음 친미 체제로 나눠지고 이런 분할 과정이 있다는 그런 속에서 제주섬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이게 마치 그 일제 때의 사회주의 성향이 있던 거, 그다음에 인민위원회가 좀 강했다는 것 때문에 제주도를 좌파 1세기다 내지는 빨갱이 섬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4.3을 이념의 산물로만 보는 건 옳지 못하다. 이념으로 몰아붙여버린 외부의 입김이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저는 도민 공동체 정서 문화적 입장에서 이념을 그냥 갖다 들이박는 것은 대단히 4.3을 모멸하는 것이다. 현 회장님은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 추가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저도 예. 뭐 학술적이나 보다는 사실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예, 예. 4.3 당시에 우리 도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 4.3을 일으킨 일부 이념가들이 있었죠. 북한의 그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다라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제주도민은 산간에 그 무장대가 그 특세하는 곳에서는 그쪽에 들 수밖에 없고 이쪽에 군경이라다 진압군에 그 사는 사람 거기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상적 이념을 잣대를 잽니까? 알겠습니다. 사상적 이념의 잣대는 4.3을 일으킨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들에게 지어야지 그 부안해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념과 4.3을 지운단 말입니까? 대다수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에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건 예, 정당하지 그 못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그 4.3을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민은 모두가 4.3 유족회가 될 수 있었다. 그 알겠습니다. 운명의 차이죠. 저 하루 아침의 차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념이나 사상의 잣대를 제리내는 건 너무 무차별한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3년에 정부의 사과와 진상보고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15년간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된 겁니까? 역사적 평가를 하겠다고 당시에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토론도 약간 유태롭고 격렬해 보이는데 조심스럽죠. 예.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의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방적인 군경에 의한 학살 이런 사건들이 문제되는데 4.3은 이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한국 정부로 이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좌우가 서로 일정한 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미루어지는 학살 문제 중에서는 가장 미루어지기 쉬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이 제일 큰 것 같고 또 아까 이념 문제가 나왔는데 네. 뭐 4.3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념이 어떠느냐 문제는 이제 좀 역사학이나 그걸 통해서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좌익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완전히 우세하면서 그 관점에서 다시 4.3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하게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틀로 그 당시를 예. 본다 그런 말. 지금 4.3 얘기하면은 그것이 6.25 전에 일어났어, 6.25 후에 일어났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태반이 넘을 본토의 거라고 경우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명 4.3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70주년 기념 사업회도 꾸려져서 얼마 전에 봤더니 그 효린의 민박에서 이 4.3에 대한 설명을 해서 본토인들한테 많은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더군요. 이 정우성 씨는 또 지금 저희도 달고 있습니다만 동백꽃 캠페인에 동참해서 많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데 정명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이 자리에 지금 관심 있는 분 또 심지어는 이해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방청석 질문을 좀 듣고 다음 단계 논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제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성진입니다. 네. 오영훈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념 대립과 국가 폭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4.3과 관련된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을 넣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답해. 예, 답해 주시죠. 예. 교육의 컨텐츠로 이게 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아마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재작년이죠 벌써 한국학중앙연구원 네네. 원장이 이제 발언이 국회 논란이 됐었죠. 교문위 국정감사장에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4.3을 폭동으로 발언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언하는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4.3이 편향되게 기술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을 제대로 현재 후세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4.3을 최소한 4.3 특별법에서 기술한 그리고 또한 4.3 진상보고서에 의거한 기술로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교과서 내용에서도 4.3과 관련된 기술의 내용이 좀 더 확대돼서 4.3과 관련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우리 후세들에게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교육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자기부터 밝혀주시고요. 네. 네, 저는 제주시 이도일동에 살고 있는 박이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분은 그 박찬식 센터장님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앞서 토론해 주신 것처럼 이제 4.3 사건에 대한 정명이나 그리고 이념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런 평화의 섬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념 갈등들도 많이 해소되어야 할 테고 정명에 대한 문제도 해결
해결돼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에 놀러 오셨는데 4.3이 70주년이었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고 효린의 민박도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이제 동백꽃 배지를 달고 하고 계시지만 예. 동백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70주년 올해가 제주 방문의 해라고 하긴 하지만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평화공원을 방문하시고 4.3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4.3 자체가 실제로 제주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예,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70주년 맞이해서 제일 저도 좀 역점을 두고 싶은 게 구호에 그쳤던 진정한 전국화하고 그다음에 세계화를 좀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화를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엔 네. 아까 교육 자료의 문제. 이번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이 검인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필 기준이 마련되어서 어느 정도 저도 지필 기준 그 교육청 용역에 자문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이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과서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게 전국화에 가장 좋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또 종교단체를 통한 전국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유적지 지도를 만들고 예. 다크 투어라 그래서 어두운 역사지만 많이 알리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이제 유도하고 있는데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을지 그 관광 상품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현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예, 저는 우리 4.3 평화공원이 예. 우리가 이 4.3의 기본이 돼서 거기에서 뭐 많은 어떤 뭐 교육 자료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먼저 제주도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튼튼한 바탕 위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우선 먼저는 제주도가 완전한 어떤 4.3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갖는 게 한다는 게 전국화와 세계화에 앞서서, 네, 이제 제주도 내에 합의가 네, 우선 그게 돼야 난 된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외부로 나가는 게 설득력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께는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제주도가 오래전부터 평화를 얘기한 게 바로 4.3이 그렇죠. 기본 전제가 예, 됐기 예, 때문이죠. 예. 그래서 평화의 섬으로 알려지길 원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본토에서 이제 또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느끼시겠습니다만 제주가 강정마을 같은 걸 통해서 갈등의 섬처럼 비춰지는 면도 있어요. 이 4.3 문제도 이념 논쟁의 견인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평화라는 4.3의 기치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정착이 돼야 됩니까? 4.3이 뭐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리고 4.3의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갈등이 지역 내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르는 갈등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일방적 국가 권력을 이제 일방적으로 행사했던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이 가장 많은데요. 근데 이제 민주정부 수립 이후도 그러한 현상이 일정 정도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화해와 상생 내지는 이렇게 평화에 대한 이런 그 가치를 도정이나 아니면 또 국정의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은 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저희 지역 내의 어떤 갈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또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평화와 인권 외에 이제 화해와 상생이라는 게 4.3의 정신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유적 회칙하고 경우에 그 화해 상생 선언이 있었죠. 그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현 회장님? 예, 화해와- 먼저 예.
그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된 과정을 조금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3 당시 그 진압 작전에는 군인, 경찰, 서북 청년단 등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 작전이 종료된 후 군인이나 서북 청년단 등은 부대로 귀도하거나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고향인 경찰들은 남아서 4.3 유족회와 그 작게 크게 이런 시비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서로가 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다라고 해가지고 그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감을 한 60-70년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골이 너무 깊고 그래서 뭐 어느 그 토론회 석상에서 함께 그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쪽 그 주제를 발표할 때는 뭐 난리예요.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지르고 심지어는 서로 객석에서 멱살을 잡고 집단 난동 일부 직전적하는 그런 험악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그 4.3 유족회 회장인 정문희 회장과 저하고 그걸 목격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게 계기가 돼서 4.3 유족회와 경우의 임원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결코 그 앙금이 골이 깊기 때문에 순탄치 않으로 예상을 했는데 민법마다 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거기에서 결론은 우리가 4.3은 한 시대 비극의 역사 속에서 빚어진 당시 우리 때문에 모두가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공감이 돼가지고 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편향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이 우리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다정히 지내자라고 화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의한 것을 온 도민에게 알리는 그것이 2013년 8월 2일 선언하고 그랬죠. 예, 그 제주도 이회 도민위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예. 4.3 유족회와 우리 경우회가 충원 묘지 또 4.3 평화공원을 찾아가지고 추모, 참배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우리가 저 외국의 그 캄보디아의 그런 그 비참한 잔인 그런 것들도 함께 견학도 하고 도내 그 전적지도 같이 보면서 네. 지금 현재 저희 4.3 유족회와 그 우리 경우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남과 같지 않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네. 이렇게 유대를 해왔었습니다. 적어도 두 이해 당사자 간에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다만, 네,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이 화해가 진정한 화해냐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2단계 70주년을 맞아서 2단계 이제 확대된 진상 조사를 할 경우에 이제 가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그 가해자의 사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 여쭤보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제주 지역 안에서 뭐 경우회와 이렇게 희생자들이 화해하는 건 그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뭐 억지로라도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4.3 사건의 전체 폭력 양상이나 학살 이런 걸 본다면 그런 그 여기 지역 안에서의 화해가 아니라 제주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 당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 4.3 전야제는 항상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하시군요. 네. 제가 그 전야제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5.18 전야제는 가끔씩 갑니다. 네. 굉장히 나쁜 시대에도 5.18 전야제에 가면은 항상 기쁨으로 차서 돌아오거든요. 그건 왜일까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정의가 구현되어 있고 국가의 잘못 그리고 시민들이 그 이의를 평가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어떤 에너지를 충전해 갖고 오는 거죠. 즐거운 화해의 네, 장이 된다 네. 그런 말씀.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가 밝혀졌고 또 네, 처벌을 그렇죠. 받았다. 근데 저는 꼭 처벌을 해야 되는가 문제는 다르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만 그런 그게 전야제가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고 그러면서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3년에 정부의 사과라든가 진상 보고서는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더 보태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낮은 수준의 내용이긴 하지만 네. 2003년 보고서는 당시 특별법이 갖고 있던 한계 속에서 가장 그래도 그 당시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저는 제기한 걸로 봅니다. 네. 미국의 책임까지도 보고서 결론에 얘기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책임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당사자들이 살아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강대국 미국이 지금 4.3에 곧방 묶이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4.3에서 지금 이 4.3 해법에 우리가 좋은 가치를 추출하고 있는데 4.3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4.3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낸 화합의 가치인데 진실 규명 이후에는 반드시 정의 구현을 그렇죠.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해자 처벌, 두 번째 원상 회복에는 배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진짜 유가족들이 어떤 면에서 양보한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관용의 자세로 상대방을 안았다는 것이죠. 경우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케이스고 네. 대통령의 사과를 받은 그 자체로 감격을 해서 국가가 오히려 가해의 전체적인 가해의 그 국가 원수로서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영무원과 같이 다 같이 모시는 것과 같은 그다음 경우회와의 그런 그 화합도 화해선언, 네.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 광주 해법과도 다르고 광주는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무기 들고 봉기하고 싸웠다가 결국 그들이 도첩을 사수하다가 또 십자가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4.3에는 안타깝게도 몇몇 이 무장봉일 일으킨 세력들의 과오도 있고 얼룩진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어렵긴 않은 하겠지만 부분이죠. 예. 그래도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낸 4.3의 정신은 대단히 모범적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평화라든가 화해 같은 어떤 정신의 구현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비교적 명확한 숙제인데 이제 정의라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데 짧게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 상당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경우회와 유족회가 이제 화해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 또한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4월 3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직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의 시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올해 2월 7일 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보든 보수든 그리고 또는 가해자 집단이든 피해자 집단이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 도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모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말자 예,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4.3 해법의 어떤 단초가 됐던 게 이제 2003년에 제정이 된 4.3 특별법입니다.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요. 오 의원께 바로 그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간 개정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4.3 특별법의 경우에. 예, 특별법 제정은 이제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2000년부터 이제 반려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이제 개정 작업이 있었고 지금 작년 12월 19일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60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법은 지금까지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많이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은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좀 제출을 해서 특별법의 제명, 명칭부터 다 이렇게 보상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제 용어 표현을 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과 추진 주체의 문제를 언급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대폭 강화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불법적인 군사 재판에 따라서 수용인으로 존재하는 희생자들에 대해서 군사 재판의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뭐 트라우마 센터에 어떤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내용이 주가 지금 되겠습니다. 발의가 돼 있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께는 바로 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덧붙일 말씀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 인상적이라고 그럴까요? 배보상 문제는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잘못된 재판은 재심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뭐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르고 그리고 뭐 과거의 인권침해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구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4.3 군사재판은 우리가 이제 국제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약식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식도 갖추지 않고 뭐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판결서가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형태인데 사람한테 형을 처분한 이런 거에서 이건 이제 재심 사건이 될 수가 없다. 재심이 되려면 뭐가 판결이 있고 절차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결국 무효로 선언하는 그런 규정을 법제화하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법적 상식으로는 놀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예. 다른 나라에서도 과거 청산을 할 때 그렇게 어떤 악법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아주 나쁜 정치재판소가 했던 판결을 일괄해서 무효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군사재판 문제를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판이 아니었다는 점, 그러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나라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밝혔다는 데는 저는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족 배상 보상 문제를 얘기해보죠.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 이제 보상법 자체는 먼저 사망한 분 경우, 4.3 당시에 사망한 분이거나 피해자인데 나중에 사망한 분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한테 보상금이 가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상속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종래의 많은 관행들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종래 법은 예를 들어서 50년에 사망하셨으면 그분 상속인이 50년의 민법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50년대 법은 장자하고 차남 또는 뭐 남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차별적 요소가 많으니까 현재 민법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니까 평등하니까 이 현행 민법에 따라서 상속분을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현행 민법이라는 좀 더 진전된 법적 근거를 갖게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유족 측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유족 측은 이제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마 그런 민원들도 오 의원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유족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보다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민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이 수준을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개정안 내에는 유족의 그 정의를 보다 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읽어드리면 네.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 자매를 말하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조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지금 법률 얘기 나오니까 두 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2단계 4.3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뭐 완전한 해결까지는 좀 거창합니다만은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진상조사 관련된 내용하고요. 네. 그다음 가해자 처벌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 벌칙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진상조사가 처음 2003년 그 진상보고서 만들었던 그 진상조사 기획단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 그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진상조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어떤 업무 범위랄까, 그다음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든지 바른민주당에서 최근에 거론하고 있는 사건별, 근데 사건을 모두 다 하게 되면 한 명 죽은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건이 이거를 되는 거죠. 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해서 좀 주요 그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제2의 진상조사 기획단을 만들어서라도 해본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2003년도에 발표된 것보다 확대된 의미의 2003년 보고서는 네. 전체적인 그 정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밝혀주는 개략적인 보고서입니다. 네. 500페이지로. 네. 근데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개별 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본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정당끼리 해결할 노릇이고 네. 처벌 조항인데 네. 처벌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네. 가해자 처벌을 유족들이 바라지 않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싶은 유족들의 마음이 그런 있습니다. 충정이 제2의 있죠. 4.3입니다. 네. 계속 지금 불량위피다 뭐다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거론할 때 유족들의 마음이 새카매지는 것은 이거 유족들 전부를 매도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쑥 나오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유공자로 그 서운 받은 분들 네. 서운 다 취소 그 요구를 하겠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이거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아예 가해자를 가려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특별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으로 해서 4.3의 진실을 적어도 4.3위원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정된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 정도는 아주 가벼운 경고 메시지, 재발 방지 차원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네. 가해자 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이번 개정안에도 그 좀 관용의 자세를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세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또 이제 가해자 처벌 문제는 상당한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방청 와주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특정해 주시면 좋고 본인을 밝혀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4.3 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이중흥입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그 육지형무소로 가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당시 이제 군사재판 48년도 12월, 49년도 6월 말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그 군사재판 인원이 2,53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재판 받고 육지형무소로 가가지고 그 항소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항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느 형무소에 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질문을 조금만 간추려 주시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그저 우리 저 국회의원 예. 저 의원님. 우영훈 의원님하고 우리 저 이 교수님한테 저 부탁을 드리죠. 예,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해요? 예. 저희는 이제 뭐 배보상도 좋은데요. 예. 육지형무소나 그 일반 처분 받고 입주를 간 사람들이 지금 그 뭐 무효다 하는 건 좋은데요. 그 무효면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 돌아오는지 진상조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 4.3 해결이 이루어지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요 진상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행불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그렇죠. 그래서 네,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왜 안 들어왔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좀 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경우는 사실 근거 자체가 없어서 상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4.3 위원회 안에 권한 사항 중에서 이제 행불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 그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4.3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걸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방불명된 전체 과정을 다 국가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행불인에 대한 어떤 진실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더 세밀한 진상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찬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개별 그렇죠. 유형별로, 그러니까 낱낱은 모르더라도 어떤 유형별로 그런 조사를 하면 좋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좀 조금 더 기다리셔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겠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짧게 그 대상을 좀 먼저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직전회장 홍성수입니다. 네. 우리 오영훈 의원님과 이재성 교수님께 국회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네.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저 사회자님께 네. 사실 지금 올해가 70주년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4.3 사건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네. 어저께도 내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주 저조하니까 요거를 마지막 멘트로 해가지고 꼭 저한테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족 신고 기간입니다. 원래 12월까지 아닌가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여러 가지 유족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변수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소외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꼭 찾아가서 신고하시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마무리를 위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간 70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4.3 논의에 대한 얘기들, 쟁점들을 다 다뤄봤는데 지금 전국화하자, 세계화하자는 건 도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 중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4.3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알려졌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국화, 세계화라는 것이 그 전에 제주도민들 간의 어떤 합의가 컨센서스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현 회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우선 전국화, 글쎄 세계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뭐 말하자면 거창한 답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또 묘안이 없거든요. 오 의원부터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전국화, 세계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된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워낙에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 세계 인권의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네. 알릴 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군사재판의 무효화, 그다음에 보상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 그 속에 이제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전국화 세계화와 다 연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전국화 세계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4.3을 이만큼 이렇게 알려놨으니 이거를 전국적으로 더 알리자, 세계적으로 더 알리자, 이런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센터장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전 국민들이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교과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화 세계화의 어떤 전제랄까요? 그 뭐 어떻게 알려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알려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념 논쟁에 이게 소재가 돼 버린다면 차라리 밥상에 얹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의 인식을 세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식의 세계화. 인식의 세계화.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보다 그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제주의 주제를 보니까 자연경관, 두 번째 신화와 민속, 세 번째 해녀, 네 번째가 4.3입니다.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이런데 4.3이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입니다. 미소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베트남 전쟁, 그다음 한국 전쟁, 그다음 제주 4.3에서 멀리 변방에 있는 예전에 식민지로 고생했던 이 주민들을 아주 피 흘리게 만든 열전의 지대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인이나 양심 있는 구민들이나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제주를 찾은 분들한테 먼저 찾은 분들뿐만 알리자,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예. 이 4.3이 갖는 국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작은 섬에 이러한 큰 냉전의 그 아픔이 희생이 있었다는 있었다니 게, 여기에 놀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세계화 인식의 주요 콘텐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4.3에 대한 어떤 논의가 2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2003년 정부의 진상규명 발표와 특별법 제정 발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논의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네 분 다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70주년의 의의에 걸맞는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죠. 뭐 의원님께서 먼저 네. 하시죠. 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되어야 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합의 처리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유족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 모두가 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좀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회장님 말씀 예, 주시죠. 저는 그 4.3 정신을 사상이나 이념 정치적 측면에 아닌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4.3으로 인해서 그 이자의 그 처자식, 가족 등 가정을 잃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아왔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게 난 4.3 정신이라. 그런 고통의 세월을 감내한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주 이렇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온 도민이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꼭 통과되기를 영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법 얘기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만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도 지역적 차원에서는 뭐 이념 갈등보다는 이제 명예롭게 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엄청난 피해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오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고 내년 4.3 전야제는 부분적인 의미는 아마 축제 전야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됐으면, 것처럼. 예,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선 대장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70년 동안 4.3 체험 세대가 통한을 안고 진짜 살아왔는데 이제 다음 시대는 미체험 세대의 어떤 미래 비전을 4.3을 통해서 얻어내는 시대라고 봅니다. 4.3 희생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고한 아무 이유도 없는 영문 없는 죽음이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제주 공동체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순국에 못지않은 그런 죽음으로 바라봄으로써 한국과 우리 제주 공동체의 어떤 미래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네, 1단계 논의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2단계를 통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3 70주년 대토론회 시작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몸의 상처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념 논쟁과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어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우리 제주로서는 당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되겠고 편견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4.3 평화재단과 70주년 범국민위원회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4.3 70주년 대토론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